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 2강입니다. 2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절 부동산학의 이해, 접근 방법, 지도 이념, 연구 대상을 보고 부동산의 개념을 전체를 법률적, 경제적 개념, 위치, 공간으로서의 부동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학문적 성격을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접근 방법 중에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접근 방법,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지도 이념, 연구 대상,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접근 방법 중에 분산식 접근 방법은 자, 부동산학이 종합 과학이니까 가령 법학, 경제학, 공학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분산식 접근 방법은 이 세 개가 따로 노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개별 학문 분야를 원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죽도밥도 아니다. 하나에 중점을 두자. 가령 법학에 중점을 두자. 그러면 법 제도적 관점에서만 중점을 두고 연구해보자. 뭐 경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이니까 뭐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하나의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또 이거는 부동산학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부동산 법학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체계는 종합식 접근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학문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자라고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 무엇인가? 부동산을 모형적 측면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법률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유형적 측면은 보이는 거죠. 형태가 있는 기술적 측면. 이거 보여요. 건물 짓는 거. 통합해서 이해하려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란 법, 경제, 기술적 개념이, 공학적 개념이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시스템적 사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이게 기체가 물이 돼버려요. H2O잖아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했다. 이게 부동산학이죠. 그러니까 학문을 경제학이나 법학 혹은 공학 등에서 원용해 오긴 하지만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시스템적, 체계적 사고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학문적 어떤 체계를 세웠던데 공헌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접근 방법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인 현실은 사실은 이게 경제학과 가장 밀접한 학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 많아요. 가령 이제 투자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돼도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에요. 가령 투자자 혹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 가정. 경제학적 사고는 늘 어떤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니까 이윤이나 이거는 기업이죠. 공급자. 그리고 효용은 수요자죠. 개인이죠. 이윤극대화 혹은 효용극대화를 행동한다라는 기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례가 공급의 법칙, 수요의 법칙이에요. 공급의 법칙을 보게 되면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공급의 법칙이죠.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반면에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져야만 수요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수요의 법칙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학은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지도 이념을 보게 되면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 중에 합법성을 보게 되면 합법성은 부동산학이 연구되어야 될 방향은 올바른 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탈세를 연구한다, 절세를 연구한다는 건 괜찮겠지만 탈세를 연구한다, 탈세론 이런 걸 저술한다 이건 바로 구속감이겠죠. 사회적 비난을 받을 거고. 그래서 부동산학이 연구되어지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근데 이 효율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이 효자는 본받을 효자, 이 율자는 비율 율자, 본받을 비율이에요. 가령 본받을 비율에서 좀 그렇지만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1대 1.618 뭐 이렇게 해서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들인 힘과 노력은 적은데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이게 효율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학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의 인적, 물적 자원, 시간 투입해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그런 원리를 효율성이라고 하고 부동산학도 당연히 효율적이어야 한다. 연구 방향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효율과 형평은 서로 상충되는, 예를 들어서 형평은 집단을 강조하니까 사회주의적 속성이 있고 효율은 개인을 중시하니까 민주적인 그런 관점이죠. 개별적인 관점에서. 둘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어. 어느 하나를 지키려니까 얘가 훼손되고 얘를 지키려고 하면 얘가 훼손되고. 그렇지만 부동산학은 두 가지를 모두 적절히 조화를 지켜서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이에요. 형평이라는 것 자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런 상태를 형평이라고 해요. 이게 기울어지는 순간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적 평등, 배분적 정의, 소득 재분배 이런 것 등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누진적 부동산 조세 체계라든지 저소득 임차인 등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효율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시장의 기능이고 이거는 정책의 기능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책적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 되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연구 대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연구 대상은 사회과학이죠.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 연구 대상입니다. 인간이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요. 기술적, 경제적, 어떤 제도적 재반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 부동산 현상의 사례, 이게 피사의 사탑인데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노화되는, 그래서 뭐 건물의 생애주기라는 것이 연구된다든지 부동산 경기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죠. 이런 것도 연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사람의 나이처럼 키가 커서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성세 현상이 애기죠. 애기인가? 그래서 인근 지역이 사람의 수명처럼 사이클갖고 변하는 현상을 목격했다. 그래서 이것을 인근 지역 성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부동산 현상 중에 하나고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부동산 활동도 몇 가지만 들어보면 부동산 중개 활동 이거 당연히 연구 대상. 감정평가 이게 얼마나 될까 공장이.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개발 활동. 부동산 금융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 등이 모두 부동산 활동이 되겠죠. 이 모두가 다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용어 정리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잘렸죠. 5번까지 했기 때문에 6번부터 의사결정이라는 뜻은 목표 달성에 유용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비용 편익, 이해득실,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 들인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가 큰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은 사회 전체의 파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거예요. 시장 기능이 이래요. 그렇지만 시장 기능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이에요. 형평이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
얘는 사회 전체의 파이를 골고루 배분해주는 문제를 형평성이다. 크게 만들면 뭐 하냐고 한 놈이 다 먹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눠 먹자 이거죠. 정책 기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임대주택 혹은 누진적 조세제도. 부동산 현상의 사례는 아까 보신 내용이에요. 건물의 노후화 현상, 부동산 경기 변동, 인근 지역 변화 현상. 부동산 활동의 사례도 중개, 감정평가. 부동산 개발업자의 토지 개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뭐 금융활동 이런 것 등을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 OX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종합식 접근 방법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의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다 빨리 볼게요. 쉬워서. 이것은 틀렸죠. 이거는 중점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합식 접근 방법은 시스템적으로 보는 거죠. 세 가지 전체를.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중 효율성은 주로 민간 부분이, 형평성은 공공 부분이 추구하는 이념이다. 자, 이건 어떨까요? 맞는 거죠? 네. 민간은 효율성, 정부 정책은 형평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세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인 부동산 현상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부동산 현상이 아니겠죠? 부동산 활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기출문제 맛보기라는 걸 하나 봤죠. 이번에 바로 한 달도 안 됐죠. 이 시험 문제가 나온 지. 부동산의 기본적 개념에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이것이 2015년 26회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당연히 응용과학이고, 2번,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에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 그쵸?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그럼 종합과학이에요. 종합학문적 성격을.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원리로 하고 있다. 틀렸죠? 일반 원칙은 우리 이번 과정에선 다루지 않지만 안전성이 아니라 이거는 최유효 이용은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성은 이제 거래를 할 때 안전하게 한다든지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는 이런 거니까 최유효 이용은 효율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효율성. 그러니까 안전성의 원칙과 관련이 없고 나중에 능률성의 원칙, 효율성과 유사하지만 유사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2절을 보기로 하죠. 여러분 교재 2절을 보시면 2절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한 문제는 최소한 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흐름 전체를 봅시다라는 건데 법률적 개념이 있어요.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 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토지 일부로 보는 것과 독립된 것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이 협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준부동산, 즉 등기 등록을 요하는 물건 등도 부동산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 개념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등이 부동산도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경제적 개념이고요.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접근성의 개념이죠. 접근성에서 위치의 양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그 접근성은 용도별로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주상공업용 등.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공간이죠. 상하로.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의 권리는 상하에 미친다. 공간성이에요. 그리고 공간성 중에 공증권, 공적 공증권, 사적 공증권이 있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표권도 있고 지하권도 존재한다. 지하권 중에 미체율 광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지하수는 되지만 뭐 이런 내용 등이 2절에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라고 전체의 흐름을 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학습 내용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법률적 개념 먼저 봅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교재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먼저 쭉 읽어볼게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물로 정의되어 있다.
정착물은 무엇인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 경작 목적이 아닌 나무, 다년생 식물, 돌담, 교량 등등이 있다.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정착물에는 건물, 경작 목적 작물, 즉 농작물 등이 있다. 복합부동산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로 이용되어 있는 경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한 개념이다. 준부동산이 무엇이냐?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의 공시수단을 따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의제해서 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광업권 등이 있다. 이것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일부는 중개 대상물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협의의 부동산 하게 되면 민법 99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99조에서는 부동산 동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럼 그 토지가 당연히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란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구분되고 토지대장에 등재된 일정 범위의 객체를 토지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럼 이게 이렇게 그린 거는 최대 만조, 최고 만조시를 기준으로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바다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 만조시를 기준으로 해변과의 경계까지를 토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착물은 무엇인가? 정착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에서는. 자, 정착물은 토지 일부라는 것은 자, 경작 목적이 아닌 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토지와 별개로 보지 않는다. 매매 시 매수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양도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매매했으면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분으로 보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년생 식물, 돌담, 교량 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정착물이 뭐길래? 정착물의 정의는 자, 반드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혹은 측면에서도 토지에 정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부동산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땅에 박혀 있는 한 부동산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에는 경작 목적이 아닌 나무 있죠? 여기 땅이 있고 나무가 저절로 자라나 있어요. 이 땅을 매매한 사람이 나무 딱 잘라갈 수가 없는 거죠.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임야를 매매했을 때도 여기 진달래가 있는데 이 다년생 식물인 진달래, 이거 진달래 꺾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죠. 돌담 있죠? 매매할 때 이 집을 팔아놓고 돌담 허물어서 가져갈 수 없는, 다 같이 넘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있고 교량 등이 있다. 자,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이제 별개예요. 토지와는 분리해서 별개다. 나무는 나무인데 여기다가 새끼줄을 뭔가 줄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령 명패, 여기다가 뭐 주인배,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 주인과는 별개일 수 있어요. 별개로 내가 관리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 건물부터 해야 되겠네요. 건물. 토지와 분리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거 건물. 자,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 주인이 갑이고 건물 주인도 갑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별개예요. 등기부등본이 갑구, 을구 따로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등기가 되죠. 물건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런 것들은 물건이 따로 등기되지 않죠. 공시되거나 별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이름을 새겨놓는 방법으로 이게 내 거라는, 내가 관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과일나무에 신문지를 둘러놨죠. 새가 못 먹도록. 미분류 과실 요 자체도 붙어있는 한 부동산인데 정착물인데 토지 땅 주인과는 독립된 것일 수 있다 이런 거죠. 토지와는 별개다라는. 여기도 갑이고 얘도 갑거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팔았을 때 과실은 갑이 따고 넘길 수 있다는 거야. 별개니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농작물인데, 뭐, 농작물은 여기 이제 벼가 자라나고 있는데, 농작물. 특히 이제, 단연생이 아니라 1년생 초본식물에 한해서 이렇게 볼 텐데, 벼 같은 게 대표적이죠. 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벼를, 갑. 땅 주인도 갑이고, 벼를 지은 것도 갑이다. 땅을 매매했다. 그럼 쌀 줘야 되냐? 안 줘도 된다는 거죠. 독립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수박이 있다. 이건 을이 심었다. 남의 땅에다. 을의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 등을 공시수단으로 보는 거죠. 다. 그러면 남의 땅에다 막 농사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성숙한 농작물은 을의 것이지만 갑은 점용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죠. 돈 내나 사용료. 땅의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독립됐다는 뜻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복합부동산은 실제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고 했잖아요. 별개. 물건이 두 개야. 그런데 아파트를 매매할 때 누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합니까? 이거 합쳐서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됩니다. 혹은 뭐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인 독립된 물건이에요. 건물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라서 별개의 물건이지만 실제 물건이 두 개면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슈퍼에서도 빵하고 우유를 사면 빵 따로 우유 따로 바코드에 찍어서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건물과 토지 가격 얼마 하지 않아요. 일체로 거래되는 이런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래 객체에서 분리할 필요가 없어서 일체로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걸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물건이 두 개인데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본 거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본 거고. 자, 광의의 부동산. 아까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했는데 광의의 부동산은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준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봐주겠다. 그래서 너도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따라다라. 자, 동산의 공시 방법은 공시라고 하는 것은 공공에게 보여주는 거죠. 알리는 거죠. 내 것이라고. 점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 누가 제 게 아니라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죠. 제 거죠. 강사인 제 겁니다. 점유예요. 그러나 부동산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죠.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란 기록한다 이거죠. 올려서 올릴 등자, 기록할 기자. 공신력 있는 장부에 즉 등기부 등본에 올려서 기록한다. 김아무개 이건 내 거야 라고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이 명백히 달라요. 민법 186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 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 등은 너도 부동산으로 준해서 봐줄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20톤 이상 선박, 자동차, 항공기는 등기 등록을 요하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기 등록 이게 동산이잖아요. 움직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수단이 등기예요. 등기나 등록을 요해요. 자동차 등록하잖아요. 이거 등기하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질권을 설정하는 건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단 말이죠. 민법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 그러니까 너도 부동산에 의지해서 봐줄게. 법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움직이지만. 그래서 원래 동산인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 형체가 없는 재산권, 광업권. 여기 보면 충주시에서 토속 채취를 허가할 수 있는 권리도 이거 이제 등기하게 돼 있어요. 광업권을 등기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인데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따르니까 너도 준부동산이다. 여기는 어권이에요. 여기 해운대 밑에 이제 어장을 뭐 여기서 미역을 캐거나 뭐 이런 권리죠. 권리. 그 권리도 등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재산권도 등기나 등록을 해야 한다면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동산과 무채재산권이 모두 포함된 거는 공장재단이에요. 지금 이게 공장재단 등기하잖아요. 공장재단에는 공장에 기계설비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 모든 걸 묶어서 하나로 보고 등기를 해요. 공장재단 자체가 하나가 등기 대상이니까 너도 준부동산. 광업재단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없지만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 이걸 보존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준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준부동산은 부동산의 공시수단인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그러한 물건들도 부동산으로 의지해서 받을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구 대상도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보면 감정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이 되기도 해요. 다. 그렇죠? 네. 자, 용어 정리입니다. 법률적 개념에 관해서 용어 정리를 해보죠. 토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땅, 못이나는 하천 등을 포함해서 이르기도 한다.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친다. 권리가. 정착물에 관한 정의는 토지에 부착해 있고 계속해서 부착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그렇죠? 인정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 계량물이다. 자, 여기 땅에다가 건물을 세웠다면 토지의 부가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건물이 없을 땐 놀고 있다가. 계량물이라는 것은 임프루먼트, 좀 개선된 물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이죠, 건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부동산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대로.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서 매매하지 않고 일체로 거래하잖아요. 물건은 두 개인데 하나로 보니까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학권, 어업권 등이 있었고 공장재단의 정의예요. 공장에 속하는 토지, 공작물, 기계 등 설비나 권리 이런 것을 하나로 보고 등기를 해버렸다. 광업재단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렇게 등기를 하면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이 자체가 섞여 있지만 부동산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다. 자, 법률적 개념에 관해서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해요. 1번,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한 개념이다. 자, 답이 보이시죠? 바로 봅니다. 여기가 틀리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정착물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건물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다. 어떨까요? 자, 어딘가가 좀 어색합니까?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별개의 물건으로 간주되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번, 복합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의 공시수단인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물건을 일컫는 용어다. 이건 어떨까요? 네. 어떻습니까? 틀렸죠?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준부동산, 그쵸?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인데 잘못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25회니까 이것도 얼마 안 됐죠? 바로 직전 연도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했어요. 자, 건물 독립됐고 임목도 독립되어 있죠. 등기했으니까. 명인반법 수목 아까 보셨고 농작물 이런 것도 다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다면 농작물 권원이 있고 그럼 농작물도 별개의 물건이에요. 재배자 거라는 뜻이에요. 땅 주인 게 아니라. 국어는요. 이 도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마치 돌담이나 교량처럼 토지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2014년도에 나왔던 25회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보셨죠? 맛보기입니다. 네,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죠.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나의. 자, 부동산은 이제 미리 보죠. 투자 자산, 즉 재테크의 대상이라든지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부의 원천이 되고 국가적으로. 자본재 혹은 자본, 중간재로서 토지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생산 요소, 생산의 3요소, 토지노동 자본 중에 저기 토지 있잖아요.
생산 요소이기도 하다. 소비재일 수도 있는데 위락용 토지, 공원 휴용지 같은 것이 해당될 수 있고, 상품은 이제 2편에서 좀 살펴드리겠지만, 상품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만들어요. 타인을 위해서 왜 만드냐면 이윤창출을 위해서. 그런 걸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를 상품 경제라고 합니다. 자, 토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자산이에요. 회계학적으로 투자자산의 정의는 본업이 아니라 증권을 사, 그리고 투자, 부동산을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투자부동산이라고 해요. 자산입니다. 즉 투자자산이에요. 부동산은 재테크나 투자의 대상이, 나라 전체적으로는 국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전매 차익은 뭡니까? 샀다 팔을 때 시세 차익이 나죠. 전매 차익. 이런 목적으로 사게 되면 자산이라고 한다. 자, 자본 혹은 자본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자본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재화 용역의 생산에 사용된 실물을 합해하면 너무 어렵죠. 제가 돈을 벌고 싶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싶어. 그럼 자본이 필요하다 그래요. 자본은 화폐 자본, 돈이 필요하죠. 일단 최초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죠? 이게 자본재입니다. 자본설비라고 하죠. 자본재. 그리고 나서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이 공장 내 설비를 통해서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철강이라는 원재료도, 원자재도 투입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폐 자본이나 실물 자본 등을 통해서 최종 상품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상품,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화폐나 설비 등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한다. 혹은 자본재라고 한다. 그러면 토지도 이런 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땅이 그냥 제멋대로 땅이 뭐 여기 뭐 농사도 짓네, 여기 밭도 있고, 이 땅을 돈을 들여서 개간을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령 LH공사가 건설회사에 팔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잠시 후 상품이 될 수 있어요.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철강을 꼭 사야 되듯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만 된다면, 이 택지를 사야만 된다면 이 택지는 중간재로서의 어떤 토지다. 자본재로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자, 이런 거고요. 생산 요소는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예요. 생산의 3요소는 이게 농부가 땅이 있어야 여기다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죠. 노동력도 필요하고.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의 3요소가 되는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다. 그래서 토지는 생산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재. 재밌죠? 스키를 타는데. 자, 여기가 산이에요. 스키장에 있는 산이다. 부동산이죠. 소비재 하게 되면은 욕망 충족을 위해서 교환하는 재화, 뭐 과자나 빵, 사라지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스키장에 잠깐 갔다 오면은 유랑용 토지예요, 이거. 가서 2시간 돈 내고 놀았다. 그럼 소비한 겁니다. 공원 휴양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도 소비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 아까 설명드렸죠.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서. 왜 남들을 만족시켜? 돈 벌기 위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자본주의는 그래서 상품 경제입니다. 상품이 매매되는 것을 시장이라고 해요. 그건 2편에서 배우실 거예요. 부동산 경제론에서. 자, 이게 뭐냐면 2015년 11월 6일 날 LH공사가 매각 공고를 낸 거예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급 공고 해가지고 한 필지의 토지를 면적이 이만큼인데 3,200만 원에 팔겠다. 경쟁 입찰에 의해서 팔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LH공사가 이 땅을 무상으로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 원가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200만 원 남기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택지를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토지공사가 이렇게 매각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용어 정리, 경제적 개념은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복습이나 다름없죠. 자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 있고 건물처럼 비유동자산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는 봤던 투자자산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적으로는 비유동자산에 속할 수도 있고 투자자산에 속할 수도 있다. 영업활동에 활용되면 비유동자산, 그렇지 않으면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투자자산. 전매란 샀던 물건을 팔아넘기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재테크, 그러니까 토지나 부동산이 재테크의 대상이 된다. 재무 테크놀로지 약어다, 재테크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 정의가 굉장히 어렵는데 장사나 사업다의 기본이는 미천이다. 이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본재가 될 수도 있다. 원자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을 의미한다.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여기에 경영을 더해서 사하 요소라고 하기도 한다. 소비재란 인간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하는 재화. 상품이란 매매를 목적으로 혹은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되는 재화.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자, OX를 한번 두 문제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부동산은 재테크의 대상, 전매 차익의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 간주된다. 이건 어떨까요? 이 자본재라는 정의가 잘 되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니죠. 이럴 때는 투자 자산에 관한 설명이죠. 이거는. 토지는 생산 요소 중에 3요소 중에 하나지만 소멸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재로 간주될 수 없다. 이건 뭐 금방 이거 맞는 거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배웠어요. 스키장, 아까 스키 타는 모습 상상하시면 소비재가 될 수 있어요. 휴양지, 주차장 등이. 자, 기출문제 맛보기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개념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상품, 자본, 자산, 환경, 소비재. 이거 못 보던 거죠. 이건 물리적 개념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개념이고요.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23회의 기출문제였다. 자, 이번에는 다번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을 봐요.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시험에서는 단일 문제로 나와봤던 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11회 빼놓고는. 그러나 정의를 해둘 필요는 있어요. 입지론의 3편 입지론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지문 속에 간혹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치의 개념을 보고 이렇게 허드의 정의를 살펴볼 거예요. 지대.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은 결국 접근성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위치가 중요시되는 건 부동성 때문이다.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접근성의 개념은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를 의미한다. 용도와 접근성은 판정 기준이 다르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 부동산이 다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 등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드라는 사람은요. 위치를 평가할 때 자, 위치라는 뜻은 특정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를 위치라고 해요. 위도를 긋고 경도를 이게 위도죠. 위도를 긋고 경도를 그으면 뭐 가령 강릉시의 위치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위도 경도를 딱 그으면 그 자리를 위치라고 합니다. 그럼 위치가 좋으면 지대가 올라갈 텐데 위치가 나쁘면 지대가 떨어질 텐데 그 위치의 좋고 나쁨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라는 거죠. 그 자리는 굉장히 편하다. 왜 편하냐면 가까이 있어서. 뭐가 가까이 있냐면 시설물들이 가까이 있어서. 어떤 시설물들이 마트도 가깝게 있고요. 공원도 가깝게 있고 바다도 가깝게 있고 학교도 가까워요. 가까우면 즉 접근성이 있으면 편리하고 편리하면 그 자리 좋다. 그러면 지대가 올라간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드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결국 위치의 양분은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강릉이라는 그 도시는 움직일 수 없죠. 부동성 때문에 중요시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위치가. 접근성은 용도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데 자, 시장은 근처에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편한 시설인데 시장 안에 있으면 냄새가 너무나. 이거는 접근성이 좋아도 분리할 수도 있다. 자, 접근성의 개념은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거리가 짧아야 돼요. 시간적 거리. 아무리 100m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트가 100m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고속철도가 지나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마트까지 갈 때 돌아서 1시간 걸리더라. 그럼 이거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죠.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 부담도 있어야 돼요. 1km 안에 백화점이 있다. 근데 버스가 안 다녀서 꼭 택시 타고 가야 된다. 그럼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경제적 부담도 적어야 하고 실제 거리적 부담도 적은 상태. 그것이 접근성이 좋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모두 봐야 된다. 접근성의 측정은. 시간도 짧아야 되고 돈도 적게 들어야 되고 실제 거리도 짧아야 한다. 자, 그런데 그 접근성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시설들이 옆에 있어야 되나? 주거용 부동산 옆에는 쾌적성을 주는 공원이라든지 편리성을 주는 시설물, 마트라든지 통근 가능하도록 버스 정장이 옆에 있다든지 주변 경관이 좋다든지 인구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편리성이죠. 예, 이런 것. 인구의 사회적 지위란 사회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위치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이 어디에 있어야 좋냐면 배우지의 상태 등 수익성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 여기 상가가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변 배우지가 이렇게 도시예요.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접근성이 좋다. 배우지 좋다. 예.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공업용 부동산은 여기 시멘트 공장 옆에 철도가 보이실 거예요. 철도. 여기다가 바로 실어서 수송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여기 시장이 근처에 있다든지 생산 조건이 여기 기후가 좋다든지 위치가 좋다든지 지진도 잘 안 난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생산성을 기본으로 접근성을 판단한다. 공공용 부동산은요. 주민의 편리성, 공익성을 따져야 된다. 서울시청은 진짜 한가운데 있죠. 서울에. 서울시청이 여기 있다면 이게 빨간색 테두리가 서울시인데 서울시청이 여기 있으면 이거 뭐 망하는 거죠. 이거. 네. 그래서 주민의 편리성 혹은 공익성을 기준으로 접근성의 상태를 따진다 이거죠. 자, 용어 정리하기. 접근성은 특정 시설이나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위치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 그 자리. 혐오의 대상이면 접근성이 좋은 곳이 오히려 강가에 시장 내 주택.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에 낙골 땅이 있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지나치게 가까운 불리하다. 이것이 시장 내 주택. 접근성과 거리. 그래서 실측 거리가 짧더라도 일방 통행도로라든지 그러면 시간 거리가 길어요. 경제적 거리가 좋지 않다. 교통 비용이 너무 들어요. 그럼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자, 인구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비슷한 계층 일정 지역에 집중하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몰려 있는 곳은 그 지역 주거 지역 위치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평가를 해보죠. 1번 위치는 접근성에 의해 그 양부가 결정되는데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거리적 부담만 적으면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한다. 바로 보겠습니다. 너무 쉽죠?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적어야 합니다. 2번 공업용 부동산 주변에 공원, 학교, 쇼핑센터가 있다면 그 공장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위치가 좋다. 어떨까요? 틀렸습니다. 이건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공업용 부동산에 이런 거 있다고 위치가 좋은 이유가 하등 없어요. 하등 없고 주변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다든지 철도 역이 있다든지 이래야 위치가 좋다고 하는 거죠. 판정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 이번에는 4번이에요. 4번 부동산의 개념 중 공간성으로 왔어요.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민법에 나와 있는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상한을 미친다. 구분지상권 이런 사례를 보실 거고 공중권은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나누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사적 공중권에 미치는데 거기에 개발권 양도제, 공중획지, 공중임대차 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표권, 지표면 위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의미하고 지하권은 땅 밑에 있는 권리예요. 지하수에 대한 권리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등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자 민법 212조에서 상하로 미친다 이거예요. 이게 공간성이에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땅을 소유하게 되면 상부 공간과 하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한대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있어요. 땅 지하 얼마, 뭐 공중 얼마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공중권과 지하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구분지상권입니다. 민법이긴 하지만 구분지상권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지상권을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여기 고가도로가 있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있는데 갑 토지 소유자 상공에 이게 뭐가 들어왔어. 그러면 내 땅에 누가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여기 이제 사각형이 보이시죠? 이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이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사용, 지상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건데 그때 보상을 해줘야 된다.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상하로. 대표적인 사례가 구분지상권이다. 자, 두 번째 공중권을 보게 되면 공중권에는 사적 공중권이 이제 효력 대상이 되는 거고 개발권 양도제는 가령 개발 제한지가 있어요. 문화재 보존지 하게 되면 내 집도 맘대로 못 올려. 그럼 안 되겠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니까 여기 못 올린 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양도 가능하니까 이걸 이전해서 팔아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라. 그러면 고밀도 개발 가능지에선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 더 개발할 수 있게끔 해줄게 나라에서 팔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근 토지로 이전시켜서 개발하는 공중공간 권리의 이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중획질한, 자, 여기 소유자가 갑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 여기가 백화점이고 여기가 전철입니다. 전철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내려서. 그럼 갑 입장에서 어라 내 땅 위에 공간을 침해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중획질한 이렇게 상하의 이 박스죠. 박스. 최적이에요. 최적. 좌우로 잘라서 이 최적에 대한 공중획지에 대해서 임대차, 임대료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타 일조권, 조망권 등도 해당이 될 수 있겠다. 공적 공중권이라는 것은 이건 하늘에서 비행기가 다니는 공간은 갑은 저 위에 이 공간까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못해요. 네, 그래서 공익 목적의 공중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지표권은 지표면에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하거나 건물 등을 구축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용 처분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지표면에서 연장이 되어 있죠. 아까 공중권 같은 경우는 공간에 붕 떴죠. 이게 공중권이고 지표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지하권은 일정한 깊이까지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게 몇 차례 있었는데 미채굴 광물, 이거 아무리 사파리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내 땅 밑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내게 아니에요. 강화권을 부여할 권능은 국가가 가지며 강화법에 있고 미채굴 광물은 강화권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그럼 국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광학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일정한 깊이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강화권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를 정리해 보면 공중권에 대한 용어 정의, 그죠? 토지 소유권 범위를 확대한 개념이에요. 위아래로 옥상 이상의 공간, 밑으로는 또 지하까지. 그래서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으로 나뉘는 거고.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가능한 공중권의 이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정책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으로 사용된다. 이걸 보시게 될 거예요. 4편에서 우발 손실을 즉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얻는 우발 손실을 개발지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얻는 우발 이익으로 대체하는 그런 제도다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자, 공중획지는 횡적 종적으로 공중을 잘랐을 때 공중 아까 복도 같은 거 이런 공간이고 여기에 대한 임대차. 자, 지하철역에서 백화점으로 이어진 아까 공중복도 제가 사례를 들은 거예요. 공중통로 아래의 토지가 백화점 소유가 아니라면 백화점 측은 공중권을 침해했으므로 공중임대차해야 된다. 지하 공간의 정의입니다.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 이하에 형성되었거나 인정으로
조성한 일정 규모의 공간 자원 뭐 이렇게 정의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셀프 평가를 해보세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것은 구분지상권을 통해 잘 보여진다. 여러분도 답이 잘 보여지십니까? 맞는 거죠. 네. 자, 2번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소유자의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잘 보여주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이거 틀렸죠?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자,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죠. 개발권 양도제는. 그리고 미채굴 강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자, 18회 때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1번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안 했지만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면 복합 개념이고 그래서 공간성은 복합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토지뿐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이고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하 공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 용적률, 인센티브. 지금 개발권 이전제하고 용적률 인센티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중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지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중공간이다 그러면 맞는 게 되겠죠. 공중공간이라면 구분지상권에 해당되죠. 개발권 이전제,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맞는 겁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지하공간 이용 증대 초고층 건물 늘어나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도 열린다 뭐 이런 거니까 자 4번이 틀렸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절의 나머지 부분과 부동산의 개념, 법률적, 경제적 개념, 위치,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3절 부동산의 분류, 즉 토지의 분류 이거 한 문제씩 꼭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씩 꼭 나오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런 것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